하지만 학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독, 삼독한 이제 그 제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것도 저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자와 텍스트를 구분하는 흔한 방식에 따라 저자가 공언한 의도와 책의 내용 사이의 괴리를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괴리가 눈에 띄지도 않는다. 조인혜 교수님, 앞으로 저자로 줄임,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 쟁점과 전망으로 줄임, 이라는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한다. 그 의도란 바로 우호적 비판적, friendly critic이라는, 거기 괄호는 이제 원문 쪽수입니다. 라는 한 구절에 담겨 있다. 따라서 내 서평은 쿤에 대한 저자의 우호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평가의 맥락 및 규모에 국한된다. 물론 책의 내용에 대한 주마간상격의 논의는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바로 이 우호적 비판에 대한 나 나름의 평가를 목표로 한 논의가 될 것이다. 쟁점과 전망은 쿤의 학문적 유산에 대한 버드의 평가로 논의를 시작한다. 버드는 주류 분석 철학, 특히 자연주의자의 입장에서 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표적 저자이다. 이에 맞서 저자는 학문적 유산의 여러 용법을 구분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쿤에게서 인정할 수 있는 학문적 유산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쿤의 방법론과 개념을 차용한 여러 과학 철학자의 사례를 든다. 이러한 지적은 대체로 온당하며 책 전체의 우호적 논조를 시사한다. 그런데 버드가 쿤의 학문적 유산을 부정한 것은 그가 주류 분석 철학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곧 버드는 자연화된 인식론, 지층의 인과이론, 의미에 관한 외재주의 등을 사실상의 대세로 인정하고 그 틀에서 쿤을 평가한다. 이와 견줄 만한 쿤의 분석 철학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가 지적한 부분은 과학 철학 안에서의 쿤의 압도적 영향이다. 그래서 버드하고 조인혜 교수님 얘기하는 그 학문적인 유산, 성취라고 하는 게 약간 다른 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따라서 쿤을 과학 철학자가 아닌 실패한 분석 철학자로 바라본 버드의 평가는 저자의 입장에선 여전히 편파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버드의 비판적 평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책의 결론 부분에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책의 시작과 끝에 버드가 등장하는 것은 앞서 말한 이 책의 의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자는 버드와 같은 이의 쿤 비판이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내 생각에 그것은 버드가 과학 철학 내적인 문제의식보다는 분석 철학이라는 외부의 관점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반면 저자는 가능한 한 쿤의 원래 문제의식에 충실하며 쿤에게 제기된 여러 비판조차 기존 입장, 이제 여기서 기존 입장은 쿤의 기존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쿤의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쿤의 견해를 다소 수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방점은 비판보다 우호적에 있다고 생각된다. 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쿤의 본뜻을 오해한 불공정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의 쿤 비판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을 일반적 기준의 비판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 이 책의 표적은 쿤을 호의적으로 옹호한 일부 학자, 호이닝겐 휘네나 샤록 리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책의 표적은 쿤의 어떤 본격적인 비판자, 포퍼, 라카토시, 파이아벤트, 논리경험주의자 또는 적대적 비판자, 버드 이외에도 가테이로 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립 구도가 어떤 쿤을 옹호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쿤을 적대적으로 비판한 사람에 맞서서 좀 더 우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구도라고 저는 봤습니다. 쟁점과 전망의 의도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에 비유가 적절할 것이다. 쿤에게서 빌려온 비유인데요. 곧 이 책은 쿤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정상 철학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몇몇 퍼즐, 공약 불가능성, 과학적 합리성, 진보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들 퍼즐은 정상과학을 쿤의 기존 입장을 위기로 이끌기보다 기존 패러다임, 쿤 패러다임이죠. 쿤 패러다임의 확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상현상일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패러다임의 지배력을 극단까지 넓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기존 쿤의 입장에서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쿤 입장을 강화하는 어떤 시도가 되겠죠. 몇몇 제한적인 수정이나 유보에도 불구하고 쿤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는 철회되지 않는다. 과학철학 분야의 혁명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비유는 한계가 있다. 과학철학 분야는 정상과학이 아니며 그 발전 양식도 쿤식 과학과는 명백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이 다른 어떤 쿤 해석보다도 쿤 내적인 입장, 기존 입장이라고 부르는 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한 접근이 갖는 장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 철학자의 견해를 처음부터 비판의 목적으로 속단하기보다 가능한 진지하게 취급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쿤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진지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이 점은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주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고 세세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쿤 학자들이 건너뛴 부분들을 자세하게 짚어가면서 논의를. 이 점은 쿤의 우호적인 여러 연구소와의 비교에서도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쿤 자신도 인정한 호이닝겔 휘네의 체계적 주해를 보자. 내가 그것을 주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쟁점과 전망 이상으로 쿤의 원래 텍스트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각 주의 수와 범위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책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호이닝겔 휘네의 주에서는 물론 쿤의 우호적이지만 그러한 찬반과 무관하게 해석학적 접근을 취한다. 쿤의 텍스트를 대상화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려는 것이다. 재구성의 결과 쿤은 현상계와 본체계를 구분하고 현상계의 다수성을 인정한 일종의 칸트주의자로 드러난다. 반면 쟁점과 전망에서 쿤의 과학 철학은 해석의 대상이라기보다 저자의 내재화된 입장이다. 곧 저자 자신이 쿤의 기존 입장에서 출발해 여러 비판, 쿤에 제기된 비판에 답하며 가능한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쿤의 우호적인 또 다른 해석으로 샤롯과 리드의 흥미로운 책이 있다. 샤롯과 리드는 쿤에게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치유로서의 철학을 읽어낸다. 쿤의 작업은 철학적 교설이나 규범적 방법론의 제시가 아니다. 오히려 쿤은 과학이나 일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만 철학자의 편견을 치유하려 한다. 그 편견은 쿤 이전의 과학에 대한 표준적이고 교과서적인 상이다. 반면 쿤은 과학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려 한다. 과학 철학자가 과학자에게 규범적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허위이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처럼 쿤은 우리를 직업이나 규범, 교설로서의 철학에서 치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호이닝겔 휘네의 재구성보다도 쿤의 텍스트에서 멀리 나간 과격한 재해석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쿤의 본뜻에 충실한 독해라기보다 샤롯과 리드가 원하는 것을 덮어씌운 오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샤롯과 리드의 기여는 적어도 쿤의 기존 입장에 대해서조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그 스펙트럼이 생각외로 굉장히 넓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제가 두 개를 언급했는데요. 호이닝겔 휘네의 주해하고 샤롯과 리드의 과격한 독해인데 반면 쟁점과 전망의 내재적 접근은 이러한 해석의 스펙트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곧 칸트주의, 호이닝겔 휘네 해석이고 비트겐슈타인의 치유의 철학, 샤롯과 리드 해석이죠. 외에도 사회적 진화적 인식론, 레이의 해석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쿤의 호기적인 해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버드의 불충분한 자연주의자 또는 가테이의 실패한 실증주의자,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해석인데 이런 여러 해석과 비견될 만한 한마디로 잡힐 만한 이 책의 해석이 무엇인지 약간 저는 잘 안 잡혀서 나는 이 질문을 부정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목표와 관련된 수사적 질문으로 던지고 있다. 곧 저자가 처음부터 쿤의 과학 철학을 해석의 대상으로 놓고 해석상의 어떤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러한 최근의 여러 해석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쟁론하는 일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한 시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책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버드의 해석에 대한 평가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그렇다면 해석상의 새로운 선택지가 아닌 이 책의 주된 문제의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앞서 나는 쟁점과 전망이 쿤 내재적 접근을 취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쿤의 문제의식을 쿤 이전의 주류 과학철학, 논리실증주의에서 찾는 일장에 있을 것이다. 저자는 쿤 이전의 과학철학이 경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학이론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적 및 논리적 분석을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제에 쿤이 새롭게 던진 도전을 평가하고 옹호하는 것이 이 책의 과제라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곧 논리실증주의와의 대비 구도는 책 전체에 걸쳐 여전히 중요한 다이얼렉틱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서 스님 평가와는 좀 다르게 책이 그러니까 연속성보다는 어떤 대비 구조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리실증주의나 쿤 모두를 역사적 해석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최근의 여러 논의는
이러한 대비 구도 자체를 문제시한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쿤은 논리주의, 실증주의를 죽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쿤과 논리실증주의, 특히 카르납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점은 버드나 가테이 같은 쿤의 비판자조차 동의하는 부분이다. 반면 저자는 논리실증주의의 제한된 견해와 공인된 견해를 구분하여 수정주의 해석에 대응한다. 곧 역사적 현실이나 철학적 관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제안한 견해를 보면 논리실증주의는 한층 더 미묘했으며 수정주의 해석이 옳을 수 있지만 동시대 학계에서 통용되던 과학 철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과학,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로 보면 그런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 논리실증주의의 공인된 견해가 여전히 쿤의 대척점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쿤 자신에 대해서도 발생한다면 어떨까? 어떤 쿤의 원래 역사적인 어떤 쿤이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논리실증주의는 애초부터 과학사가로서 직업적 이력을 시작한 역사적 쿤의 문제의식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나는 역사적 쿤의 주된 문제의식은 쿤 이전의 논리실증주의나 반증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기술의 방법론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건 버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좀 수정해서 논문을 쓴 건데요. 쿤 자신이 메타 역사라고 부르고 버드가 이론적 역사라고 부른 역사적 쿤의 문제의식은 당대 주류 과학 철학의 문제의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쿤은 메타 역사의 철학적 함축과 거기에 쏟아진 철학자의 비판을 중심으로 과학 철학 분야 자체가 재편되었고 그 결과 논리실증주의 대 쿤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저는 이게 그 수피의 책에서 형성된 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역사적으로 쿤이 설정한 구도라기보다는. 물론 저자는 역사적 쿤과 과학 철학에서 공인된 쿤을 구분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응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역사적 쿤 자신의 관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논리실증주의와 쿤의 대립구도에서 쿤의 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 재구성은 적어도 쿤이 과학사의 방법으로는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재구성은 패러다임 개념을 논의한 2장에서도 분명하다. 여기서는 특히 법리로서의 패러다임의 의의와 한계를 인지심리학의 여러 개념 이론을 차용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 방식은 기어리의 모형 이론적 접근이나 너세시안의 인지 역사적 접근에서 시도된 것으로 넓게 보면 과학 철학의 자연주의적 접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특히 쿤 자신이 논한 조니 사례에 주목해 일상적 인지와 과학적 인식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연속성 가설을 채택한다. 실제로 연속성 가설은 과학 철학의 인지적 접근의 근본 과정이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 쿤의 접근을 인지적 접근으로 볼 만한 문헌상의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조니 사례가 과대 해석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일상적 인지 과정에 대한 인지적, 자연주의적 접근을 시사한다기보다 법리 또는 기호적 일반화와 관련된 철학적 논점을 단순화해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쿤이 서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과학자 집단의 특수한 인지적 개입은, 그러니까 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상적인 인지와의 연속성보다는 과학의 어떤 특수한 지식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서 언어와 세계가 관계를 맺는 특수한 방식의 결과이다. 호이니겐 휘엔의 영업한 머리말에서 쿤은 과학자 집단이 학습하는 유사성의 차이 관계가 분류법 또는 그 집단의 존재론을 구성한다고 본다. 물론 현대 과학 철학의 인지적 접근이 쿤의 이러한 언급에 예상치 못한 빛을 던질 수도 있지만 문헌상의 역사적 쿤의 입장과는 다소 멀어 보인다. 쿤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물론 과학 철학의 자연주의라는 넓은 흐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 버드는 쿤이 이런 흐름에 물꼬를 텄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불충분한 자연주의자라고 한다. 이 점에서 쿤과 논리실증주의 모두 과학 지식의 획득에 대한 경험적 탐구 대신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탐구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쿤은 낡은 논리실증주의와 여전히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쿤이 불충분한 자연주의자였다는 버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다만 자연주의적 접근이 득세한 현 시점에서의 사후적 평가일 뿐이며 쿤이 작업하던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년에 이르러 쿤은 과학의 변화에 대해 진화론적 해명을 시도했는데 이것도 나름 자연주의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장에서 인지적 접근도 바로 버드와 다르게 쿤을 자연주의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버드의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데 저는 버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쿤을 이제 자연주의와 연관해서 이렇게 평가하려는 시도가
좀 약간 원래 쿤의 의도와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자연주의가 과연 쿤을 평가하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처음부터 쿤의 철학적 기획은 자연주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닐까? 쿤이 과학의 실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 예를 들어 과학적 사회의 구조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를 추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쿤 자신의 과학과는 분석 철학 내의 유력한 흐름인 자연화된 인식론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연주의의 도입이 쿤의 근본적 관점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이닝의 휘네는 쿤의 관점을 비판적 인식적 관점이라고 하여 자연적 관점과 대비시킨다. 물론 이렇게 자연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 호이닝의 휘네 나름의 칸트적 해석을 위한 후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호이닝의 휘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쿤의 텍스트상에서 자연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지만 칸트주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곧 만년의 쿤은 자신의 입장을 다윈 이후의 칸트주의 또는 범주가 이동하는 칸트주의로 규정한다. 또한 선험적 종합이나 라히엔바흐의 상대화된 선험 또한 여러 번 언급된다. 진화론적 인식론에 대해서도 쿤은 그것이 자연화된 인식론일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호잉게 휘네 해석을 따라서 자연주의적인 해석이 쿤과 좀 충돌한다고 보고요. 따라서 후기 쿤의 선험적 칸트적 입장을 불충분한 자연주의의 말로로 절하한 버대 평가는 틀렸지만 나름 정직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쿤의 후기 입장과 자연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쿤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연주의 자체가 과학 지식에 대한 유연한 접근인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쿤의 철학적 성취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바로 이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금 새롭게 제기했다는 점에 이 책에 또 다른 가치가 있다. 시간이 이걸 마치겠습니다.